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붉은 매화, 흰 눈물. 옛날 조선 중기 한양 성북동 권철수 대감의 저택에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는 화염 속에 비명소리와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라놓았답니다. 대문 앞에는 수십 명의 관병들이 횃불을 들고 둘러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이날까지 권철수 대감은 조정에서 가장 신망받는 문신 중 한 명이었어요. 성종 때부터 30여 년간 나라를 위해 몸바친 충신이었고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의 집안은 고려 말부터 이어진 명문 중의 명문이었고 대대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을 배출해왔답니다. 특히 권철수 대감의 조부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친 공으로 전국 공신에 봉해졌고 부친 역시 정유재란 때 순절하여 충절을 인정받아 충신정려가 내려졌지요.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어요. 권철수, 내 죄를 내가 모르겠느냐? 관병을 지휘하는 금부도사 송정일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어요. 그의 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어명이 들려 있었지요. 역모를 꾸미다 발각된 역적을 삼족까지 멸하라는 임금의 명령이었답니다. 평소에 송정수는 권철수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과거 동기로 함께 관직에 나아갔고 때로는 시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누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권대감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송정일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60을 넘긴 노장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고든 기계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한도사, 나는 평생 임금님을 섬기며 단 한 번도 불충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략임을 그대도 알고 있지 않소. 송정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사실 그도 권철수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조정에서 권철수만큼 깨끗하고 정직한 관리를 찾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어명이 내려진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킬 수는 없었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 내 서재에서 발견된 서찰들과 금은보화, 그리고 모반을 계획한 문서들, 이 모든 것이 내 죄를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송정일이 내민 문서들을 보며 권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든 증거들이 조작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에 그는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특히 그의 인장이 찍힌 모방 계획서는 너무나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할 말이 없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소. 무엇이냐? 내 며느리와 손자만큼은 살려주시오.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소? 송정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답니다. 역적의 씨는 말려야 하는 법이오.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소. 그 순간 안채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권철수의 며느리 윤씨 부인이 관병들에게 붙잡힌 것이었지요. 그녀는 겨우 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윤씨 부인은 판서 윤소철의 딸로 명문가 출신답게 기품 있고 단정한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윤씨 부인의 절규 소리에 권철수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20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와 앞날을 알 수 없는 어린 손자를 보니 차라리 혼자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답니다. 더욱이 그 손자는 이 가문의 마지막 때를 잇는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뒷마당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충복 김민수가 다른 하인들과 함께 관병 몇 명과 칼부림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김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자란 집안 사람이었어요. 권철수 대감이 직접 그를 가르쳐 주었을 정도로 신뢰하는 충복이었지요. 그의 아버지 김영딸도 권철수의 아버지를 섬겼던 충복이었고 임진왜란 때 함께 의병 활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인물이었어요. 대감님을 해치려거든 먼저 내 목을 가져가라. 김민수의 외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의 손에는 권철수 대감이 하사한 검이 들려 있었고 그 검날에는 달빛이 서늘하게 반사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어요. 관병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그도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버렸지요. 다행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어요. 송정일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밤이 더 깊어지면 소문이 퍼져 백성들이 몰려들 수도 있었거든요. 또한 왕명을 빨리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요. 권철수, 이제 내 목숨을 거두겠다. 칼날이 번뜩였어요. 권철수 대감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고 그 달빛이 마치 눈물처럼 차가웠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조상들과 돌아가신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늘이시여,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이 무고한 핏줄만큼은 그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칼날이 목을 스쳐 지나갔어요. 조선 조정의 충신 권철수의 생이 그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듯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윤씨 부인이 처절한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관병들이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민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어요. 그의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답니다. 핏방울이 입가로 흘러내렸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마님, 도련님을 제게 맡기십시오. 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기는 연기와 소음에 놀라 울고 있었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이 가득했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 아이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윤씨 부인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옥비녀를 꺼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었지요. 옥비녀에는 매화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권민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또한 옥의 색깔이 특이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어서 다른 비녀와 쉽게 구별될 수 있었어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이 비녀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야. 그리고 이것도 함께. 그녀는 또 다른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기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와 권철수 대감이 직접 쓴 족보가 들어 있었답니다. 김민수는 옥비녀와 보자기를 품에 감추고 아기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뒷문 쪽으로 달려갔답니다.
관병들의 주의가 앞마당에 쏠려 있는 틈을 타서 말이지요. 거기 누구냐? 한 관병이 김민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이미 담장 너머로 사라진 뒤였답니다. 그는 평소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터라 상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관병은 뒤쫓으려 했지만 송정일이 막았지요. 됐다. 하인 하나 놓친다고 해서 큰일이 나겠느냐. 중요한 것은 다 끝났다. 그렇게 권철수 대감 가문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갔어요. 붉은 불길은 새벽까지 타올랐고 한때 번성했던 명문가의 저택은 잿더미로 변해버렸답니다. 그 저택에는 300년의 역사가 스며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김민수의 품에 안긴 어린 생명 하나만큼은 살아남았어요. 그 아기가 훗날 어떻게 자라서 가문이 원수를 갚게 될지, 그리고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김민수는 한강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강 건너편 용산에는 그의 옛 동무 하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당분간 몸을 숨기며 아기를 키울 계획이었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복수의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큰 나무로 자라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어요. 용산 강변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여전히 김민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곁에는 훤칠하게 자란 청년이 함께하고 있었지요. 바로 민혁이었어요. 김민수는 그를 자신의 조카라고 속이며 키워왔답니다. 미녀가 오늘도 서당에 다녀왔구나. 김민수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손을 멈추고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18세가 된 민혁은 키가 8자가 넘을 정도로 훤칠했고 눈매가 또렷하며 코가 오똑한 미남이었답니다. 특히 그의 눈동자에는 예리한 지성이 번뜩이고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의 범상치 않음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지요. 네, 숙부님. 오늘은 맹자를 배웠습니다. 민혁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김민수는 이 아이에게 늘 예의를 가르쳤고 민혁 역시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민혁의 눈빛이 너무 예리해서 김민수가 놀랄 때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이 말이지요. 용산의 훈장 김진사는 민혁을 매우 아꼈어요. 그 아이의 총명함이 보통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까지 섭렵하는 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종종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민수 형, 그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은 집안 출신일 게야. 저런 재주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 김진사의 말에 김민수는 항상 애매하게 웃어넘겼어요. 민혁의 진짜 출신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뿐이었거든요. 때로는 그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기도 했답니다. 민혁 역시 자신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김민수는 항상 애매한 대답만 했거든요. 하지만 효심이 깊은 민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키워준 숙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우연히 김민수의 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보자기에 쌓여있던 옥비녀였지요. 달빛에 비친 비녀는 신비롭게 푸른빛을 내고 있었고 정교하게 조각된 매화꽃 문양이 눈에 띄었답니다. 이건 뭐지? 민혁은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답니다. 권민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녀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녀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김민수의 목소리에 민혁은 깜짝 놀라 비녀를 다시 보자기에 싸두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며칠 뒤 민혁은 용기를 내어 김민수에게 물어보았어요. 숙부님, 제 진짜 부모는 어떤 분들이었나요? 김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날이 언젠가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말문이 막혔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어요. 민혁의 나이도 이제 충분히 어른이 되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미녀가 앉아라. 이제 내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김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8년 전 그 무서운 밤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권철수 대감 가문의 멸망, 그리고 어린 아기였던 민혁을 구해낸 과정을 상세히 들려주었답니다. 민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조선 조정의 명문가 출신이라니, 게다가 그 가문이 영모제로 멸문당했다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제 진짜 이름은 권민혁인가요? 그렇다. 너는 권철수님의 손자이자 이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다. 민혁의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답니다. 자신이 평범한 농가의 아이가 아니라 명문가의 후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문이 억울하게 멸망했다는 진실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지요. 숙부님, 아니 민수 어르신. 그럼 우리 집안은 정말 영모를 꾸민 건가요? 절대 아니다. 김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의 할아버님 권철수 대감님은 조선에서 가장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그분이 영모를 꾸밀 리는 만무하다. 분명 누군가의 음모였을 것이야. 민혁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지요. 숙부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때가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조정의 정세도 복잡하다. 더욱 실력을 기르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어요. 18년간 품어왔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한순간 명확해졌고 대신 복수에 대한 열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답니다. 그날부터 민혁의 생활이 달라졌어요. 낮에는 여전히 서당에 다니며 학문에 정진했지만 밤에는 무예 연습에 몰두했답니다. 김민수도 젊은 시절 의병 활동을 했던 터라 무예에 능했고 그는 민혁에게 검술과 궁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검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다. 김민수의 가르침은 깊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민혁 역시 그 뜻을 깊이 새겼답니다. 또한 민혁은 한양의 소식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조정의 인사 이동이나 정치적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언젠가 할아버지 가문을 멸망시킨 세력들을 찾아내고자 했지요. 특히 금부도사 송정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가 바로 할아버지를 직접 처형한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송정일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10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민혁은 실망했답니다. 직접 복수할 수 없게 된 것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아들이나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민혁은 또한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김민수가 간직하고 있던 족보와 문서들을 통해 권철수 대감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공부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알수록
그분을 역적으로 몰아간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할아버님,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민혁은 매일 밤 하늘을 향해 다짐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김민수의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복수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민혁이 20세가 되던 해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조정에서 과거 시험을 실시한다는 공고가 났던 것이지요. 민혁은 이를 통해 한양에 진출하여 조정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가문의 원수들을 찾아내고자 했답니다. 민수 어르신,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야겠습니다. 아직 위험하다. 혹시 내 정체가 드러나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18년이나 흘렀고 저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민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김민수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답니다. 그는 민혁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민혁은 옥비녀를 품에 간직하고 한양으로 향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신중함도 잃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용산 강변의 작은 집에서 자란 소년이 이제 조선의 심장부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이듬해 봄 민혁은 한양성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18년 만에 돌아온 조상들의 터전이었지만 그에게는 낯선 땅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번화한 종로거리와 북적거리는 시전 행랑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혁은 먼저 숙소를 정해야 했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이 머무는 객사는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종로 근처에 작은 여관방 하나를 구했답니다. 여관 주인 박서방은 인심 좋은 사람이어서 민혁의 사정을 듣고는 방값을 깎아주기까지 했지요. 젊은 선비 양반, 공부하러 올라온 게 참 대견하구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자네 같은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박서방의 말에 민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이 과거에 응시하는 진짜 목적을 그가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싶었거든요. 과거 시험은 한 달 후에 있었어요. 그동안 민혁은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답니다. 특히 성북동에 있던 할아버지의 옛 저택터를 찾아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이제 다른 집이 들어서 있었지만 민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답니다. 할아버님, 손자 민혁이가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이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민혁은 또한 조정의 관리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어요. 18년 전 권철수 대감 가문을 멸망시키는데 관여한 인물들의 명단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금부도사 송정일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아들 송설수가 현재 병조 참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송설수가 아버지의 권세를 이어받아 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특히 젊은 관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능했고 파벌을 형성하여 권력을 확장하고 있었답니다. 송설수, 민혁은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어요.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은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민혁은 성균관에서 실시되는 초시에 응시했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몰려들어 경쟁이 치열했지만 민혁은 자신 있게 시험을 치렀지요. 김진사에게 배운 학문이 헛되지 않았어요. 시험 문제는 맹자의 인정에 관한 논술이었어요. 민혁은 붓을 들고 깊이 생각했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맹자의 사상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과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까요? 민혁의 답안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리를 전개했답니다. 특히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는 선비의 자세에 대해 역설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소명을 간조했지요. 며칠 후 발표가 났어요. 민혁은 당당히 초시에 합격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거든요. 회시를 준비하는 동안 민혁은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종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두 관리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지요. 그때 권철수 가문 사건은 정말 깔끔했어. 그러게 말이야. 송정일 어른의 솜씨가 대단했지. 하지만 진짜 머리를 쓴 것은 쉿,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 민혁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송정일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답니다.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건가? 민혁은 술집을 나와 두 관리를 은밀히 따라가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할아버지 가문의 멸망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지요. 회시날이 되었어요. 이번 시험은 더욱 어려웠지만 민혁은 최선을 다했답니다. 특히 역사 문제에서는 조선 전기의 정치사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는데 그 과정에서 권신들의 횡포와 충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지요. 시험관 중 한 명은 민혁의 답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젊은 선비는 범상치 않군.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고 특히 정치적 통찰력이 뛰어나다. 그 시험관은 바로 이조판서 최성일이었어요. 그는 권철수 대감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당시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민혁의 답안에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회시 결과 발표에서도 민혁은 합격했어요. 이제 마지막 전시만 남으면 관리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전시를 앞둔 어느 날 밤, 민혁은 성북동의 할아버지 옛 저택터를 다시 찾았어요. 달빛 아래서 옥비녀를 꺼내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혁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관리가 되어 조정 내부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거든요. 특히 송설수와 직접 마주할 기회도 생길 것이고 그를 통해 진짜 배우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민혁은 재빨리 옥비녀를 품에 감추고 몸을 숨겼답니다. 여기가 바로 권철수 가문의 옛터로군. 낯선 남자의 음성이었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요.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곳을 찾는 자들이 있다니.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 그때의 일을 아는 자는 거의 다 죽었으니까. 혹시 그 집안의 아기는 정말 죽었을까? 당연하지. 집이 다 타버렸는데
살아남을 리 없어. 설령 살았다 해도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있을 텐데 정체를 모를 테고. 민혁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이 바로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킨 배후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나저나 송설수는 잘하고 있나? 물론이지. 아버지 송정일의 뜻을 잘 이어받고 있어. 이제 곧 더 큰 자리로 올라갈 예정이고. 좋군. 그럼 이제 정말 안심이다. 두 사람은 곧 사라졌지만 민혁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송설수가 단순히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확실해졌다. 송설수가 핵심 인물이야. 민혁은 결심을 굳혔어요. 전시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면 가장 먼저 송설수에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물론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며칠 후 전시가 실시되었어요. 민혁은 마지막 시험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답니다. 특히 왕 앞에서 행해진 구두 시험에서는 나라를 위한 충신의 도리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요. 임금님, 충신이란 단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임금은 민혁의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나이에 깊은 뜻을 품고 있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권민혁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권시성의 민혁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답니다. 전시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민혁은 당당히 장원급제를 차지했답니다. 이제 그는 정식으로 조선의 관리가 된 것이었지요. 첫 관직은 승문원 정자였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민혁은 관복을 입으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최성일 판서는 민혁의 이름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권민혁, 권철수. 혹시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승문원 정자가 된 민혁은 조정에서의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그의 총명함과 성실함은 동료 관리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이 났고 상급자들 역시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이조판서 최성일은 민혁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지요. 하지만 민혁은 그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최성일 판서가 민혁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판서의 사전은 경복궁 근처의 한적한 곳에 있었고 고풍스러운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민혁, 자네의 글솜씨가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네. 특히 역사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던데. 과찬이옵니다, 판서님. 민혁은 정중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최성일의 시선이 너무 예리했거든요. 자네 성이 권씨라고 했지. 어느 고을 출신인가? 용산에서 자랐나이다. 그 전에는 최성일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답변했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숙부님 밑에서 자라와서 그 이전 일은 잘 모르겠나이다. 최성일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권철수 대감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특히 권철수 대감의 손자 이름이 민혁이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18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 아이는 분명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자네 조상 중에 관리를 지낸 분이 있나? 이 질문에 민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답니다. 잘 모르겠나이다. 숙부님께서도 그런 말씀은 해주신 적이 없어서요. 최성일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그날 밤 최성일은 오래된 문서들을 뒤져보며 권철수 가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지요. 한편 민혁은 본격적으로 송설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병조 참판인 송설수는 조정에서 상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특히 젊은 관리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는데 능했답니다. 민혁은 의도적으로 송설수의 측근들과 친분을 쌓으려 노력했지요. 그 중에서도 송설수의 신복인 형조자랑 박희준과 가까워졌어요. 박희준은 술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민혁은 자주 그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박형, 송설수 어른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송정일 어른 때부터 이어져 온 명문가 아니겠나. 특히 아버님이 금부도사로 계실 때는 그야말로 조정을 호령하셨다지. 박희준의 말에 민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송정일 어른하면 그 유명한 권철수 사건 때 활약하신 분 아닌가요? 맞아. 그때 역적 무리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신 게 아버님의 대표적인 업적이지. 하지만 그건 사실. 박희준이 말을 멈췄어요. 술에 취했지만 아직 정신은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뭔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술자리를 만들어 박희준을 더 깊이 취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지요. 사실 그때 권철수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송정일 어른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더 큰 분이 배후에 계셨거든. 더 큰 분이라뇨? 지금의 우의정 기무석 대감이야. 그분이 모든 것을 기획하셨고 송정일 어른은 그 명령을 수행한 것뿐이지. 민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김우석은 현재 조정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인물 중 하나였거든요. 그가 바로 할아버지 가문을 멸망시킨 진짜 배우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왜 김우석 대감이 권철수 어른을 미워하셨을까요? 그건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아마 토지 문제 때문이었을 거야. 민혁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지만 박희준은 이미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답니다. 김우석이 진짜 원수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우석 우의정이라면 현재 조정에서 임금 다음으로 권력이 강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인물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며칠 후 민혁은 우연히 김우석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궁중에서 열린 회의에서였는데 민혁은 서기 역할을 맡았답니다. 김우석은 60대 중반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매우 예리했고 말투는 위엄이 있었지요. 민혁은 그를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자가 바로. 하지만 민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회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우석이 민혁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저 젊은 관리는 누구인가? 승문원 정자 권민혁이라 하옵니다. 권민혁. 흥미로운 이름이군. 김우석의 말에 민혁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것일까요? 회의가 끝난 후 김우석은 민혁에게 다가왔어요.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오른 것을 축하하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나라에 충성하기 바라네.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김우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혁은 그 시선에서 묘한 위험감을 느꼈답니다. 그날 밤 민혁의 숙소에 뜻하지 않은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최성일 판서였지요.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자네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네. 최성일은 방으로 들어와 민혁과 마주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답니다. 민혁아,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최성일은 뜻밖의 말을 이었어요. 자네는 권철수 대감님의 손자가 아닌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는 자네 할아버님과 동료였네. 그분의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자네를 보니 그분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구나. 최성일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나 역시 살아남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 민혁은 최성일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옛 동료로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판서님, 그럼 진실을 아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안다. 그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네. 김우석이 모든 것을 기획했고, 송정일은 그의 충실한 개가 되어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지. 왜 김우석이 할아버님을 미워했을까요? 최성일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토지 문제 때문이었네. 당시 김우석은 불법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있었는데, 자네 할아버님이 그것을 임금께 고발하려 했거든.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것이지. 민혁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죽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자네는 조심해야 한다. 김우석은 자네를 의심하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 자네를 유심히 보던 모습을 나도 봤거든. 최성일의 경고에 민혁은 긴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혼자서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김우석의 힘은 너무 강해서 개인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두 사람은 즉시 조용해졌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군. 최성일이 속삭였어요. 민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이미 위험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판서님, 어떻게 하죠? 일단 나는 먼저 나가겠네. 자네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라. 최성일이 조심스럽게 방을 나간 후 민혁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민혁은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달았거든요. 김우석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과연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희준이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지요. 술에 취해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했지만 민혁은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입을 막으려는 거구나. 민혁은 소름이 돋았어요. 김우석의 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왔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민수가 한양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었지요. 민혁이 걱정되어 직접 찾아오기로 한 것이었답니다. 민수 어르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민혁은 급히 편지를 보내 민수를 만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한양성에 들어와 있었고 김우석의 정탐꾼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위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김민수가 한양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민혁은 급히 그를 만나러 갔어요. 종로의 한 여관에서 둘은 재회했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민혁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도련님, 아니, 이제는 날이라 불러야겠군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시다니. 민수 어르신 위험합니다. 김우석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르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각오를 다지고 온 터였어요. 도련님, 저는 이미 환갑이 넘은 몸입니다. 이제 남은 일생을 대감님의 원수를 갚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최성일 판서를 만나 비밀 회의를 가졌어요. 최성일의 사저 깊숙한 곳에서 촛불 하나만 켜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김우석을 상대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네.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지. 최성일의 말에 민혁은 고민에 빠졌어요. 18년이나 지난 일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민수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사실 저는 그날 밤 김우석의 하인 한 명을 봤습니다. 그자가 대감마님 댁에 불을 지르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정말입니까? 예, 윤가의 하인 박돌이라는 자였습니다. 그자는 지금도 김우석 댁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최성일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박돌이라. 그자를 매수할 수 있다면 증언을 받아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김우석의 하인을 매수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궁중에서 큰 연회가 열리게 되었고 모든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야 했답니다. 민혁은 이 기회를 이용해 김우석 저택에 침입하기로 결심했어요. 연회 당일 밤 민혁과 민수는 김우석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대부분의 하인들도 연회 준비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평소보다 경비가 허술했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젊은 시절의 민첩함을 발휘하여 민혁을 도왔지요. 목표는 김우석의 서재였어요. 그곳에 권철수 대감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서재에 도착한 민혁은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뒤져보았어요. 대부분 일반적인 공문서들이었지만 깊숙한 서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답니다. 이건 그 편지는 김우석이 송정일에게 보낸 것으로 권철수 대감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또한 가짜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드디어 찾았다. 민혁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김우석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서재 문이 열리며 김우석이 나타난 것이지요. 역시 내 예상대로였군. 김우석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그의 뒤에는 무장한 하인들이 여러 명 서 있었답니다. 권민혁, 아니 권철수의 손자 민혁이라고 해야겠지. 민혁은 놀랐지만 금세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권철수 대감의 손자 권민혁입니다. 18년을 기다렸구나. 참으로 끈질긴 놈이야. 김우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끈질겼지. 내가 토지를 조금 가져가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굴더니. 조금이라뇨? 수백 집안의 토지를 강탈해 놓고 조금이라고 하십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법이다. 내 할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민혁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영모죄를 씌워 가문 전체를 몰살시켰습니까? 효과적인 방법이었지. 하지만 한 놈이 살아남았다니. 내 실수였군. 김우석은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민혁과 민수를 제거하라는 뜻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서재 밖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최성일 판서가 관병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김우석,
내 죄를 내가 모르겠느냐? 최성일의 외침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우석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최성일, 내가 감히 임금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김우석을 체포하여 진상을 밝히라고. 사실 최성일은 미리 임금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던 것이었어요. 권철수 대감의 억울함과 김우석의 음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임금은 크게 분노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다니. 임금의 분노는 대단했어요. 즉시 김우석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요. 관병들이 저택으로 몰려들자 김우석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권민혁, 그놈을 먼저 죽여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혁은 민수와 함께 관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답니다. 며칠 후 대대적인 국문이 시작되었어요. 김우석은 모든 죄를 부인했지만 민혁이 찾아낸 편지와 민수의 증언, 그리고 박도리의 자백까지 더해지면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김우석, 내가 권철수 가문을 멸족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임금의 질문에 김우석은 끝까지 버텼어요. 지는 무죄하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그의 친필 편지는 결정적이었답니다. 국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우석은 권철수 대감뿐만 아니라 다른 충신들도 제거했다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탐욕을 막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음모로 제거해왔던 것이었답니다. 이놈이 조선의 충신들을 얼마나 많이 해쳤는지 모르겠구나. 임금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즉시 김우석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유배형을 받았답니다. 특히 송설수는 아버지의 죄에 가담한 죄로 참수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권철수 대감 가문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임금은 직접 민혁을 불러 사과했답니다. 과인이 무능하여 충신의 억울함을 이제야 풀어주게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폐하,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8년간 품어왔던 한이 마침내 풀렸던 것이지요. 임금은 권철수 대감에게는 사후에 정춘공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민혁에게는 정삼품 간직을 제수했답니다. 또한 김민수에게도 공로를 인정하여 관직을 내렸어요. 민수 어르신, 이제 진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도련님, 아니, 나리님, 이제야 대감님께 면목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혁은 성북동에 있던 할아버지의 옛 저택터에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렸답니다. 할아버님, 이제 억울함이 모두 풀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매화나무 아래서 절을 올리는 민혁의 모습은 숭고했어요.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옥비녀가 들려 있었고 그 비녀는 봄 햇살에 푸르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최성일 판서는 민혁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했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비 정신이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지요. 그 후 민혁은 조정에서 충직한 관리로 활동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봄날 민혁은 성북동 저택의 매화나무 아래서 김민수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르신, 우리 정말 긴 여행을 마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그 꽃잎들은 마치 할아버지의 축복처럼 느껴졌답니다. 민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할아버님, 손자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진짜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치밀했던 복수극이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승리였고 진실의 승리였답니다. 붉은 매화는 다시 피어났고 흰 눈물은 마침내 마른 것이었지요. 민혁은 훗날 조선 최고의 명신으로 기록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정의는 비록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실현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